2학기의 마지막 단원인 저출산 고령사회와 생애설계 단원 중 첫 번째 단원인 저출산 고령사회와 일가정 양립 단원입니다. 먼저 100페이지부터 봅시다. 100페이지와 101페이지에 보면 과거로부터 출산 장려 포스터가 나와 있어요. 가장 좌측에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부부 한 쌍이 자녀를 1.55명부터 6명 이상 낳았어요. 여러분이 05년생인가요? 06년생인가요? 태어나기도 전인 것 같긴 하지만 선생님 초딩 때 하던 아침 드라마 중에 이 6남매 설정으로 된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또 선생님이 나이 엄청 많은 것 같네. 해당 드라마가 60년대 사회상을 담은 드라마라면 집안에 자녀가 정말 가득가득 했었어요.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는 남녀 성비가 맞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남아선호 사상이 그 당시에 아직 남아 있었으며, 그 당시엔 임신 중절술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임신 중절술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낙태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것은 2012년부터 규제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서 인구 문제가 점점 생기고 있죠. 이때부터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포스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선생님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최근 17년 자료인데요. 출산율이 1.0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우하향 그래프 추세인 것을 봤을 때 현재 2020년에는 아마 1.0명 이하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와 일가정이라는 단원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이 단원에서 출산율을 높여라 라는 것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 출산율을 높이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그 원인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02페이지. 저출산 고령사회란 무엇인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 출산율이 저하되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출산율뿐만 아니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상승하기 때문에 동반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하나씩 봅시다. 교과서 좌측 하단입니다. 첫째로 결혼과 출산의 깊이죠.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에서 화제가 됐었죠. 비혼이란 결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자녀를 갖겠죠.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무자녀 가족인 딩크족들도 늘고 있어요. 정상적인 부부임에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양하나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혹은 추세를 봤을 때 물가는 상승하는데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나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연애는 언제 하는가 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결혼하기 전 연애를 하는데도 금전적인 지출은 꾸준히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이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에 말이죠.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집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내 가족이 함께 살아갈 집을 구한다는 것은 더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왜 우리 그 최저주거 기준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더 큰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큰 금전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거죠. 또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썩 믿을 만한 자료는 아니라고 느끼지만 자녀 한 명당 평균 양육비가 2억 6천만 원에 이른다는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 20에서 30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2억 6천이면 1년에 1천만 원 이상씩은 들어가는 거죠. 20년 및 21년 중위소득 100%를 보면은요, 2인 가구 혹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300만 원대, 뭐 많아봐야 390 이 정도라는 것을 보면은 한 달에 최소한 70에서 80만 원 정도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이 전혀 적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 양육비를 약 25년으로 나누고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비교 대상은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어쨌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 그 이유는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결혼과 출산 가치관의 약화,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 다음에 육아 부담의 증가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의 상승의 그 원인이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상승하는 이유는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그리고 의료기술의 향상에 있어서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을 결혼과 출산의 기피와 평균 수명의 상승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출산 고령 사회가 단기에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교과서에는 출산율을 높이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본 교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단기와 장기적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갑시다. 먼저 장기적으로는 결혼, 출산, 양육 이런 것들, 가족 생활의 가치라고 합니다. 즉, 가족 생활의 가치를 회복하고 양성평등과 세대 간 이해와 협동이 이루어지는 가족 친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점차 가족끼리도 연락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 친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 사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적 노력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 중간 부분에 있는 여기 가운데 나와 있죠. 핑크색 박스와 그리고 보라색 박스. 여기 나와 있는 저출산 대비 사항과 고령 사회 준비 사항을 한 번씩 읽어보길 바라고 장기적 대안으로 가족 친화 문화 나왔었죠. 이거를 조금 더 공부하고 갑시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가족 친화 문화란 무엇인가? 개인과 가족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리기 위해 가족의 가치와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며 사회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만 노력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개인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더 넓은 그리고 더 상위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선 나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보면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혹은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안부를 묻는 등 안부 전화를 하라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가족과 계속해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양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고 가정 내 역할은 분담함으로써 가족 생활이 불공평하지 않고 평등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넓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가사노동을 조금 줄여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란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기업, 혹은 회사, 거기에다가 사회 노력도 필요한데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정시 퇴근을 장려한다. 여기 되게 당연한 내용이 써 있잖아요. 이런 당연한 것도 아직 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회사에 충실하고 회사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게 여겨지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직원의 행복도 향상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선생님은 주 5일제죠.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쉰단 말이에요. 요즘 일하는 거 보면 딱히 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헷갈리기는 한데, 선생님 여자친구는 주 6일째 회사에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일요일 말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일요일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데는 별 문제가 나는 없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야근까지 시키면요. 아까 말했던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서 조금 꺾어서 다른 이유로 눈 감았다 눈 뜨면 회사인데 연애는 언제 하냐라는 이유들이 나오는 거죠. 사내 연애를 하면 될 것을. 어리석은 중생들이요. 어?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의 효과를 보기 위해 기업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 가정, 양립 단원입니다. 교과서는 106페이지. 일, 가정, 양립 단원입니다. 양립이란 두 가지가 동시에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과 가정에 둘 다 문제없이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나중에 취직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아니지. 돈이 필요하니까 취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취직했으면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야근도 할 수 있고요. 선생님도 맨 처음에 이 교사 생활을 했을 때 그랬어요. 보통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이 나와요. 월급을 더 받는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 자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하면서 상담 및 기타 업무가 엄청 많아서서 늘 30분 일찍 출근하고 항상 10시까지 일하고 그랬어요. 아마 10시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9시 30분에 나갔을 겁니다. 왜냐면 막차가 9시 45분이거든. 근데 그런 생활을 반년 했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으로는 만족하지만 제 개인 생활은 하나도 없고 늘 퇴근하면 잠자고 일어나면 또 출근.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삶에 만족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한 야근은 아니죠. 야근을 하다 보니 돈이 벌렸을 뿐. 그리고 되돌아 생각해 보면요. 지금 그 돈 없어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돈보다는 오히려 선생님 개인 삶의 여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늦게 깨달았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행복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인생에 때가 묻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핵심은 무엇이냐? 일과 가정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과서 106페이지의 설명 문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요. 일, 가정, 양립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출산, 양육, 돌봄 등 가정생활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밸런스가 잘 맞춰지지 못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교과서 107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은 순환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가면 이해가 편해집니다. 먼저 인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겠죠.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가정생활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 또 이를 통해 획득한 소득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정 생활을 유지하며 가족 구성원이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죠. 하지만 일만 하면 피로도가 올라가겠죠. 이제 가정 생활로 돌아와서 가정 생활은 일로 인한 피로를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해서 노동력을 재생산해 줍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삶을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자원을 채취하고 돈을 벌려면 게임 내에서는 계속 움직여야 해요. 삶이란 게임 내에서 무한하게 움직일 수 없는데, 그것은 피로도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충분한 휴식으로 피로도를 낮춰줘야 한다는 거죠. 뭔가 삶이 게임이라면 공략법이 있기는 할 텐데, 삶은 게임과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것이 잘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왜 잘 순환되지 못하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개인적 차원과 그리고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치관과 생활 양식의 차이입니다. 이 현대에는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성역할 고정관념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성역할 고정관념은 존재합니다. 남자는 생계를 부양해야 되고, 즉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성역할 고정관념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다음 가치관과 생활 양식의 차이인데요. 이것은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는 장시간 근로 환경과 양성평등하지 못한 고용 환경, 그리고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마지막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합니다. 양적으로 많은 양의 일을 소화하는 것보다도 일하는 시간 자체가 매우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바쁘게 살아요. 이 하나의 비교 대상군으로 20대들이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갑니다. 왜 그러느냐? 왜 호주까지 가서 일하는 것이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어학 공부나 견문을 넓힌다는 이유. 그런데 아무 연고 없는 외국에서요, 오랜 시간 체류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쉽게 예시를 들어주면, 이 워킹 홀리데이는 아침부터 점심시간쯤까지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돈을 벌겠죠. 근데 점심시간이 되면 퇴근을 해야 돼요. 이 본인이 퇴근하고 나서부터는 여행을 가거나 이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워킹은 일하는 것이고 홀리데이는 쉬는 거잖아요. 휴무일. 그러니까 일하면서 쉰다. 관광 취업 비자를 얻어서 외국으로 가는 거죠. 요즘에도 인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회가 있다면 나가보고 싶지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집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어쨌든 사회문화적 차원의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원인은 장시간 근로 환경입니다. 그리고 위에 나온 개인적 차원이 발달되어서 양성평등하지 못한 고용 환경 역시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도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 대표적인 거는요, 육아휴직이죠. 육아휴직은 있는데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 회사에서는요,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 자체가 퇴사를 의미한다고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부족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실제로 많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부 중에 한 명이 전업주부라면 당연히 자녀 양육은 해당 가족 구성원이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대부분 맞벌이 가구인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아직도 보육 서비스가 더 갖춰져야만 합니다. 왜 그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려고 왜 투표한다 추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기 번호가 뭐 50 몇 번. 선생님 그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선생님 일했었던 어린이집에서는 대기 번호가 300번을 넘어섰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300명인데 대기 번호가 300번이라는 거는 300번은 아마 힘들겠죠. 30번 정도까지나 그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요, 개인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일가정 양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역할 및 일정 갈등의 문제, 그리고 가사노동의 문제, 가족 돌봄의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일가정 양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교과서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 자, 개인과 가족의 노력이죠. 양성평등한 가치관을 갖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능력에 맞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대화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정신적 지지와 지원을 하는 것 역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와 기업의 노력은 아까 언급했던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이 있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녀를 키우기 좋은 지역 사회 문화를 조성한다도 있는데요. 소위 좋은 기업이라는 곳에 가보면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회사 1층 로비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이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기업보다 더 큰 개념인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그리고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 친화 정책의 대표적인 예는요,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지정되어서 야근 없는 날이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실제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시행한다는 것이 강제가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나 기업에서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맨날 가정의 달이었으면 좋겠다. 가정의 날이었으면 좋겠다. 맨날 집에 가게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원격 수업 기간이죠. 몇몇 반의 수업은 시간표상 누락이 있어가지고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반에 해당하는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잘못 듣는 거 없도록 하세요. 그 수업이 양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질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향후 일정 안내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진도 나가는 것을 마무리 짓고 시험 마지막 주에 자율학습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준다 해서 가정 질문 오픈 톡방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질문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 때는 시간 엄수해 주길 바라고요. 어쨌든 추가로 안내해야 될 공통적인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 주, 그러니까 시험 전 등교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평가 점수는 여러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 발송했습니다. 근데 예약 발송 처리했거든요. 12월 10일 목요일 날일 겁니다. 아침 9시에 예약 문자 발송 처리 완료됐습니다. 문자 받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